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박경석입니다. 우리 또 옆에 네, 보조사회자 무슨 보조예요. 김정합니다. 저보다 네. 이 많던데. 뭐가 많아요? 대사가. 늘 질투하시는 우리 사회자님. 오늘 네. 무슨 이야기 하러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네네. 지금 아주 중요한 소재 손님을 모셨는데요. 아, 중요해요? 그동안 전달해서 이제 네네. 그 이야기하지 못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달해서 이야기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많죠. 많은데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를 얘기하려고 하고요. 네네. 그동안 우리가 이제 탈설 관련한 이야기 많이 네네. 했고, 그다음에 뭐 자립 이동권, 뭐 국제 뭐 인권 어떤 규약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공공일자리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오늘은 정신장애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정신장애인이 이제 사회적인 굉장히 차별과 이렇게 편견이 네네. 이제 정신장애에 대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그리고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네.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누가 나오셨는데요? 오늘 아주 네. 중요한 분이 나오셨죠. 누가? 짜잔! 이 짜잔. 앞에 있습니다. 어? 짜잔! 네. 네. 미소가 아름답군요. 감사합니다. 저보다 많이 젊으시군요. 예. 누구세요? 네, 저는 해방정신보건연구회에서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현 정동장애 진단을 가진 이한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현 정동 장애. 네. 소위 이야기하면 정신장애인이라고 그 영역 속에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정신장애로 등록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 또 따로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등록할 수 있는 정신장애가 환청, 망상, 네. 그다음에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조현병, 네. 그다음에 이제 감정의 기복들이 있으신 양극성 정동장애, 예전에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는 진단명하고, 그다음에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저 같은 이제 조현 정동장애. 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예전에 등록이 가능했던 이제 재발성 우울 장애. 네, 이렇게 총 4개였는데 너에게. 최근에 이제 장애인복지법이 조금 개정되면서 네. 기존에 이제 저희 쪽에서 장애 등록을 원하셨는데 못 하셨던 뚜렛 증후군. 예전에 틱장애라고 불렀던 뚜렛 증후군 하고 뭐 기면증, 그다음에 이제 기질성 정신장애 등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총 8가지 정신질환이 정신장애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어. 그렇구나. 예, 그런데 장애를 등록할 수 있습니까? 등록이 가능한데 등록률이 굉장히 낮죠, 사실. 네. 그 사람들이 정신 질환하고 정신 장애하고 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정신 장애 등록까지 할 수 있는 경우는 일정 기간의 치료를 마치고 나서 또 이제 질환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걸 막 헷갈려서 네, 사실은 정신 질환이면 이꼬로 등록 정신 장애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 보니까 이 이름이 해방정신보건연구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해방이라는 말을 우리 정아 동지가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좋아합니다. 해방정신보건연구회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저희 해방정신보건연구회는요, 차별이나 억압과 관련된 담론에 저항하면서 약자의 곁에서 어떻게 하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학술 단체고요. 단순히 그냥 연구자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 등록을 하신 분도 같이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참여하는. 예, 맞습니다. 그렇구나. 특히 이제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들이 저는 이제 삼가적 입장에서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죠? 어떤 편견들이 있을까요? 혹시 경험한 예, 실제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장애를 경험하시는 분을 실제로 친구로 둔다거나 주변에 지인으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제한돼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저랑 친구합시다. 예, 좋습니다. 일단 점수 좀 따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대부분 정신 의료기관에 오랫동안 이제 수용되거나 예, 예. 아니면 이제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 사회에 나갈 수 없는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정신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뭐 대표적인 편견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데 첫 번째는 아마 위험성.
위험성. 위험성이 아마 가장 클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뭐 서현역 사건이나 그 이전에 뭐 임세원 교수님 사건, 그 이전에 그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의도 택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정신장애인은 통제할 수 없는 사람, 너무 위험한 사람, 그리고 증상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제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편견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조현 정동장애지만 정신장애인이면 말을 잘 못하고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 우리랑은 좀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정신장애를 경험하더라도 모든 인간이 그렇듯 다양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예, 근데도 이제 정신장애라고 하면 이제 너 정신장애인이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시는 이제 그 편견들이 있으시죠.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약물신화라고 해서 정신질환,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약을 안 먹으면 위험할 것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편견으로 팽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흔히 말하는 증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시달릴 것이다. 24시간. 네, 24시간 하루 종일 이제 증상에 매몰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환청이 들리는 시간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느 날에는 더 많이 들릴 수가 있고 어느 날에는 아예 안 들릴 수도 있고 개개인마다 편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환청이라고 했을 때 다 안 좋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여자 아이돌 환청이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망상 이제 흔히들 정신과 관점에서 봤을 때 망상인데 윗집에 이제 그 르세라핌이 살고 있다라던가 이런 굉장히 부러운 망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윗집에 이런 오해들이 있으신 몰라 거죠. 몰라 지금 누가 사는지 지금 못 들었어. 네. 어떤 외국인 사나 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가수 있어요. 가수 누군데요? 저도 얼굴은 잘 몰라. 예를 들면 소녀시대 같이 사는 거죠. 예, 소녀시대. 여기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가 위층에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편견들이 무수히 많죠, 사실. 성서에서 고전 문학에서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굉장히 또 어떤 사건만 한번 나면 계속 그 이제 정신장애를 부각해서 계속 보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정신장애인이 위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머리에 그냥 심어주게 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서현역 사건이나 이런 정신장애와 관련된 안 좋은 그 연결고리로 만들어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되면 실제 피해를 보시는 거는 그 정신장애로 취업을 하신 분들이 해고를 당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너 조금 위험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해고를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사실 파급력이 굉장히 크죠.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을 때마다.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그 좋은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다가도 이런 사건 사고가 있으면 그러니까 허무하게도 무너져 버리는 다시 강제 입원 시켜야 되고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고 이런 논리가 좀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 정신보건법이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하고 권리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아닌가요? 네, 정신보건법은 철저하게 의료법이에요. 의료법. 네. 근데 장애 등록하면 장애복지법에 등록해가지고 그거 에이 난 싫어 그러면서 장애복지법에 들어오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장애인복지법 15조에서 정신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이 있었는데 최근에 없어지긴 했어요. 예, 다행히 없어지긴 했는데 사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에서는 정신장애를 수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장애인 복지법을 그 15조가 없어지고 나서 이제 당사자들끼리 우리가 이게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언더커버 보스처럼 그 장애인 복지관을 한번 가보자. 라고 이제 장애인 복지관 실제로 이제 가서 문을 두들겼는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발달 장애는 경험이 있는데 정신 장애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하시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됐지만 아직 정신건강복지법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었죠. 우리 정아 좀 해결해 주세요. 라카 우리 다 손에 들고. 아니요, 라카는 너무 과격하고 아, 그래요? 예. 그냥 망치 가지고 좀 뜯어내면 돼요. 망치. 장애인 복지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정책국이 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정신장애 영역은 인구정책과인가 거기 정신건강정책과에서 과가 그러니까 아. 아예 실국이 달라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참 그것도 네, 맞아요. 문제. 참 문제예요. 문제예요? 차관도 달라요. 아 그럼 둘이가 서로 잘 협조해가지고 잘 지원하는 게 목표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걸 방송에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복지부에서 보건복지 쪽에서는 이거를 장애인 복지 쪽에 남주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는 있고 싶은데 정신장애 네, 쪽. 정신장애 쪽을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 체계가 무언가 업무가 있어야 실국이 편성이 되고 승진할 네, 그 자리들이 과가 더 자리들이 많고.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희도 요구를 했었어요. 차라리 니네가 못하면 장애인으로 다 넘겨라.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싫다. 이거는 삭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에? 야 너것도 하려면 똑바로 해라. 예,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하나의 이제 저희 쪽의 수건인데 이게 장애 등록제가 폐지가 돼야 돼요, 사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맞아요. 하고 있는 거 네. 있는데 씨알도 안 먹혀가지고 지금 이빨 다 뽑히고 이게. 장애 등록제가 없어지면 가장 혜택이 커지는 건 저희 쪽이라고. 그래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부에 의해서 몇 개의 정신질환 영역만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고 네 맞아요. 그 장애 등록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뭐 6개월 이상 치료를 계속 받아야 예, 되고 약을 중단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에피소드라고 해서 장애를 등록할 정도의 너의 무능력을 입증을 해야 되는 굉장히 모멸적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제 장애 등록이 폐지가 되면 더 많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나 사실 필요한 부분인 거죠. 장애 등급제 폐지할 때 그때 모셨을 걸.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미완으로 끝났고. 꼭 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 폐지는 다음번에 주제로 한번 잡아가지고 신나게 한번 떠들어 보죠.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꼭 좀 부탁해요. 여기 장기 입원, 강제 입원 이런 문제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혹시 강제 입원 당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운이 좋게도 운이 좋았구나. 예, 제가 그 응급실은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응급실. 강제 입원되거나 입원한 적은 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잘 그래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제 입원 그러면 경찰이 수갑채워서 입원을 시킨다는 것인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 드리면 그냥 강제로 끌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화 이제 한국 영화 중에 날 보러 와요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누구세요? 강수아 씨, 여기 정신병원이에요. 예전에 PD님 앞으로 온 건데 강제 입원됐던 여자 일기라고 하면서 왔는데 그게 조금 강제 입원 과정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네네네네. 설명이 되어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강제 입원 유형 중에는 행정 입원이라고 해서 시군구 청장이 이 사람 위험하니까 입원시켜 해가지고 이제 그 강제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응급 입원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3일 정도 그 강제적으로 이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입원 유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4년 헌법 소원까지 가서 16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그 문제 이제 보호 입원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긴 하죠. 보호 입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 의무자라고 해서 이제 보호 의무자 2인과 그 정신과 의사의 그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입원하는 과정도 비인권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아마 누가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나 정환님을 강제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다행히 예. 당연히 막 당연히 이제 저항하죠. 예. 예. 그러면 저항해요? 저항을 해야죠. 저는 제일 저항할 사람이야. 저는 강제로 많이 끌려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저항들을 우리가 자타의 위험성으로 또 불러서 네네네. 그 이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치고 원래는 자기 방어인데. 그렇죠. 네.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거는 엄연한 정당방위고 네, 자기 정당, 방어적 네. 행동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끌려가는 과정에서 격하게 저항을 하게 되면 이제 포인트 결박이라고 해서 포인트 이제 결박. 포인트에서 이제 이 포인트 같은 네, 네, 경우에는 뭐 팔하고 다리에 네. 한 포인트씩 한다거나 아 이게 포인트구나. 네, 여기 한 지점마다 이제 포인트라고 해서 저는 2포인트면 꼼짝을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 목에다도 포인트를 네, 거는 네. 경우가 있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응급 이송단 예. 그 문제가 심각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응급 뭐라고요? 응급 이송단이 그거는- 우리가 119만 알잖아요. 보통은 시민들은. 근데 그래요? 129가 있어요. 맞아요. 129는 돈 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민간이 응급 이송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부 119가 아닌 그런 경우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병원에서 중앙병원으로 뭐 옮길 때 119 아니고 응급이 아닐 때 129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129는 정신질환, 특히 이제 알코올릭이나 이런 분들이 강제 입원하는 어떤 수단처럼 도구였죠. 우리가 소위 정신장애인이 예, 예. 이렇게 병식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병에 대한 인식, 내가 병에 걸렸다라는 인식을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네네. 그 사람을 강제로라도 치료를 해서 그건 그 사람을 위함이다. 라고 네. 하는 명분으로 이제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그 입원하는 이 과정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인권 침해를 유발하고 또 입원한 그 환경이나 이제 치료 과정들도 이제 위험성, 인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강제 입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EMS라고 하거든요. EMS? 네, 그 사설 응급 이송단을 EMS라고 부르는데 그 EMS 강제 입원 비율을 봤을 때 EMS가 한 20% 정도는 차지를 해요. 최근에 이제 경기도에서 저희가 집회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 그래요? 예, 사설 응급 이송단 이송 과정에서 사망을 하신 경우들도 더러 있어요. 그래요? 예, 최근에? 왜냐면 이게 격리 강박이 이루어지기도 하니까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여기를 그 오랫동안 장시간 묵거나 하면 이제 그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망을 하신 분도 계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추행 같은 경우도 강제로 이제 강제 입원하면서 예, 성추행을 예, 불필요한 접촉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리고 강제 입원 중에서도 사람들은 다 정신병원만 강제 입원하는 줄 아는데 정신 요양시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지시설이거든요. 근데 정신 요양시설에도 강제 입소하잖아요. 그쵸. 요양시설에까지도 강제 입소시킬 수 있는 법안이 지금 현존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정신 요양시설? 네네네. 요양시설은 내가 더 늙으면 가야 되는 곳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 늙으면 나는 가면 노인이 노인 요양시설, 정신장애인이 가는 데가 정신 요양시설, 그렇구나.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 가는 거는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이렇게 이제 그래요? 종류별로 다른데 그렇게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신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59개가 있고 10,000명 정도가 좀 넘게 있는데 정신 요양시설 진짜 열악한 게 제가 59개 59개 중에서 30개를 조사를 했었어요. 이게 열악하다는 표현 그러니까 그냥 표현이 안 돼. 수용소 같아요. 수용소. 사람이 지낼 공간이 아닌 곳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그리고 또 정신장애에서 아주 전통적으로 문제가 첫 번째는 강제 입원이고 두 번째는 장기 입원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장기 입원 이제 매번 이런 데서 그 이야기할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 저희가 먹는 약은 다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국내에서 거의 자체 개발하는 항정신과 약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얀센이나 릴리나 이런 데서 수입해서 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아이러니하게 똑같은 약을 먹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장기 입원 시키는 거예요. 맞아요. 장기 네, 입원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런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똑같은 약을 먹는데. 그렇구나. 우리나라가 그런 데는 좀 뛰어나. 격리하고 배제하고 그걸 갖다 보온이 사랑이니 이런 말 하는 그쵸. 아주 진짜 뛰어나. 우리나라의 그 입원 그 장기 입원율이 뭐 기사에서 확인한 걸로는 OECD 가입국 중에 수치를 재는 나라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200일
평균 200일. 그래서 제일 높고 그 다음 우리가 제일 그러니까 꼴찌인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 바로 다음 순위가 스페인인데 네, 60일 정도. 6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맨 꼴찌와 그 위에 꼴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정신 요양 시설까지 포함하면 거기는 기본 10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예전에 거기가 그 지금은 복지 시설인데 의료 시설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사실 포함시키면 굉장히 200일보다 더 이상. 200일이 예. 뭐야? 예. 예, 그냥 월등히 더 본인이 나오고 싶어 해도 못 나오나요?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강제 입소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자기가 나가고 싶다라고 의사가 확인되면 명목상으로는 나가게 해주잖아요.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별도라도. 강제 입소하는 경우에는 나올 수가 없고 보호자 그다음에- 동의로 그쵸. 입소한 경우 네. 보호자 동의해야지 나온다. 그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써야지. 진짜로 문제가 문제가 많죠. 많은 거예요. 내가 대전에 있는 시설에 이제 조사를 갔어요. 그때 갔는데 그 시설이 1975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1975년도에 입소된 사람이 100명이 넘어. 근데 그분들이 살아 있어 거기서 계속. 그래서 내가 75년생이거든요. 나이까지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내 인생만큼 그 시설을 산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를 여기에 집어넣었던 내 부모는 돌아가셨고 맞아요. 같이 살지 않았던 내 형제가 이제 보호자로 대리받은 거예요. 어. 근데 그 형제는 아무도 꺼내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동의주 보호자가 없어 그냥. 그럼 못 나오나요? 그러면 못 나옵니다. 죽어야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죽어야지. 그래서 이게 언제 진짜- 가족들이 연락이 되냐면 그 이분들이 수급권자로 그러니까요. 보통 남아 계시거든요. 그럼 죽으시면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무용고 그때 장례 뭐 이런 예, 거. 그때 이제 그때 이제 해서 재산 때문에 등장하시기도 연락이 되면,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이 80 몇 퍼센트죠? 89%가 의료급여 환자예요.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이 계속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고 의료급여 환자가 되는데 아, 예. 정신병원들이 그 정신병원의 입원 병동을 계속 열악한 환경에도 정말 병원이라고 볼 수 없는 대담 청도병원 같은 그런 환경으로도 계속 그 병원은 유지가 돼. 뭘로? 왜요? 급여비로. 맞죠. 그러니까 정부의 급여로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90%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의 그런 상태로 계속 가도 의료급여 대상자들을 상대로 그런 장사를 하는 거죠. 장사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많이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병원은 돈을 번다. 김정아의 합리적 의심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댓글 부탁합니다. 예, 뭐. 정신장애 아무튼- 당사자분들이 많이 좀 달아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어떤지. 정한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로커가 있었어요. 아, 그것도 브로커가 네, 있어요?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노숙하시는 분들도 잡아다가 병원에 맞아요, 넣고 맞아요. 막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한 명 잡아다가 집어넣어주면 네, 몇십만 원씩 받고. 몇십만 원이요? 네, 네. 이야. 하고 이제 그분이 6개월 있으면 그 브로커한테 6개월 동안 또 그 병원에서 돈을 받았으니까 또 얼마 떼주고 이런 게 실제로 있었죠. 와, 사람 장사네? 그렇죠. 현실판 사람 장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